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예, 오늘 전철로 출근을 하면서 한겨레신문 사설 칼럼란을 보는데요. 윤구뱅 선생님의 특별기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길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윤구병 선생님의 특별기구였는데요. 그 첫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그 심의와 규제 대신 특혜를 받는 그런 방송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신문의 칼럼입니다. 나는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아무 때나 한다. 상스러운 말은 극애가 우리말이다. 같은 상스러운 뜻을 지니고 있어도 힘센 나라 말은 상스럽지 않다. 힘 있는 사람이 입에 담아 버릇하면 상스러운 말도 본받을 말이 된다. 조전 상스럽게 들리지만 음경이나 페니스는 학술적이고 교양 있게 들린다. 물 건너온 말이기 때문이다. 힘센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셔온 말이기 때문이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뭔가 천박하고 상스러워 보이고, 한자말이나 영어로 표현하면은 고상해 보이는 이런 말의 식민화 현상 시급히 벗어나야죠. 이명박 정권 시대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중권 씨가 한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이명박을 쥐박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설치류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갔어요. 쥐라고 하면은 상스럽고 모욕적으로 들리고, 설치류라고 하면은 용인이 되는, 이것 또한 우리의 말의 식민화 현상입니다. 자, 오늘 5월 30일이죠.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전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일본에서 시끌벅적한 모양입니다. 김진이라고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자가 자기 지면에다가, 자기 지면에다 쓴 거니까 전 중앙일보 쓴 거 별로 관심 크게 없습니다. 그나마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를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은 신의 징벌이었다라는 식으로 칼럼을 써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야말로 단견에서 비롯된 지극히 무식한 말입니다. 별로 그런 지적은 안 했는데요. 한겨레 신문 동경 특파원을 하고 있는 정남기 기자가 이 문제를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우리나라 자칭 보수의 수준이 딱 김진이 그 수준이죠. 예, 정남기 한겨레 특파원의 이 김진 비판 읽으면 정말로 복받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점을 예리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 지시를 현장에서 내렸던 클로드 이덜리 소령은 한때 미국의 영웅이었다. 그 뒤에도 미국의 원폭 실험에 여러 차례 참가했던 그는 방사능 피폭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 1949년부터는 화염 속에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자기 학대에 빠져 기행으로 세월을 보내다 60살의 나이에 암에 걸려 죽었다. 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탑재하고 그 상공에 가서 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클로드 이덜리 소령입니다. 그때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였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리틀보이 때문에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학대에 빠져서 밤만 되면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22살의 나이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조지 프라이스의 삶 또한 비극이었다. 플루토늄 전공자인 그의 참여로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이 만들어졌다. 화학자로서 탄탄한 앞날이 그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아내가 바티칸의 견해에 따라 미국의 원폭 투하를 비판하면서 그의 고통이 시작됐다. 그는 이혼했고 핵무장을 통한 평화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진화 생물학자로 변신했다. 그의 연구는 학계에선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동물들이 서로를 죽이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의해서도 진화한다는 연구 결과는 자신이 기대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신을 믿고 성서를 연구하며 사회봉사에 매진하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일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쓴 아베, 마루타의 복수를 잊었나라는 칼럼을 읽고 이 두 사람을 떠올렸다. 김 위원은 칼럼에서 신은 인간의 손을 빌려 인간의 악행을 징벌하곤 한다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폭격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신의 징벌이자 인간의 복수라고 썼다. 그렇다면 원폭 개발과 투하에 관여했던 이 두 사람의 비극은 무엇이었을까? 이 또한 신의 징벌이었을까? 도대체 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 원폭 투하는 두고두고 인간의 윤리 판단을 괴롭힐 사건이다. 미국인 다수는 지금도 원폭 투하가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핵 철폐를 추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일본을 방문할 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위키리스크를 통해 폭로된 바로는 반핵 여론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일본 정부가 반대했다고 하니 씁쓸한 일이다. 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신의 징벌이었다. 정말 참 어린애 같은 얘기죠. 그렇다면 신의 사자가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의 사자가 영양실조에 걸려 빈사상태에 헤맬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여러 정언을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은 진실은 미국인들의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소련이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힘을 가시하기 위한 외교적 목적에서 원폭을 썼다고 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원폭을 투하했다.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전쟁을 일찍 끝냄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논리로 대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증언들을 종합하면은 군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원폭 투하를 하지 않아도 조만간 일본은 항복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나 소련이 아시아권에 진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힘을 빨리 가시하기 위해서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쏘지 않아도 될 원자탄을 쏜 거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병참시설이 적지 않았지만 전쟁과 무관한 민간의 희생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인구 35만 명 가운데서 9만 명에서 12만 명, 나가사키 인구 24만 명 가운데서는 15만 명 가까이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가사키는 통째로 도시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건강수첩, 원폭에 피폭되면 건강수첩을 줍니다. 받은 피폭자는 최대 3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묻는 것이 결코 신의 뜻일 리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은요. 원폭 피해자 가운데 20%가량이 일본에 끌려가거나 생계를 위해 건너가 있던 죄 없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의 병탄에 신음하는 반도에 한국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신이 징벌을 내렸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사실을 젖도 모르는 그야말로 무식한 신문쟁이가 그따위 막말을 한 거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가는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들은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려 하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무장을 갖추고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복수 감정에 뿌리를 둔 것은 뿌리를 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악행을 저지른 이에게 신이 어처구니 없는 불벼락을 내리기를 바라는 대신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핵무기와 같은 비인간적인 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길을 경계하는 것이다 라고 정남구 도쿄특파원이 쓰고 있는데요. 핵무기에 대해서 함부로 신의 징벌 오늘 할 게 아닙니다. 자기 대가리에도 그 신의 불벼락이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말입니다. 자, 연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쁜 이야기라도 신문에 나는 게 좋다. 무풀이 지옥이요 악풀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모르겠는데요. 홍준표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톱기사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더라도 환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던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을 하자마자 고령의 환자들에게 병원을 나가라. 병원 나가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라고 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비정한 홍준표입니다. 네.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홍준표 독불장군의 거짓말까지라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판했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함으로써 그의 별명인 독불장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대화와 소통,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 등의 단어는 홍 지사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자기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치우고 말겠다는 고집과 오기만이 번뜩일 뿐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분란을 부추기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리더십을 홍 지사한테서 발견한다. 여기에 홍 지사는 거짓말까지 해서 국민과 세상을 속였다. 진주의료원이 폐업 발표 48일 전에 이미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했는데도 경남도는 이를 숨긴 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사회가 열린 4월 12일은 공교롭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날이었다. 국회가 적극적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한 바로 그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폐업의 대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그래놓고도 홍 지사는 이런 사실을 국회는 물론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에도 알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네, 거짓말장이에다가 독불장군, 네, 최악의 리더십. 되게 거짓말장이들은요. 또 겁쟁이였는데 홍준표는 용감하기까지 한 거짓말쟁이입니다. 홍준표의 이런 행위가 복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이 만드는 가짜 여론에 세뇌돼서 부안내동하는 그 복지를 실제로 누릴 사람들, 서민이나 노령층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이라 믿고, 사실 그렇게 오판할 수도 있죠. 이명박이가 그렇게 개판을 쳤어도 박근혜를 뽑는 국민인데, 내가 개판을 쳐본들 나 안 뽑고 먹이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국민들이 얕보인 겁니다. 박근혜를 당선시킴으로써 우리는 정말로 얕보인 거예요. 저런 것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짓밟고 해도 금방 까먹어. 선거 때 되면 다 우리 찍어줘. 집값 떨어진다고 공갈 한번 치면 그럴 겁니다. 우리의 자업자득이죠. 경남도와 홍준표의 이런 기만책은 파국으로 치달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궁극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단서다. 홍 지사의 마음속에는 애초부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나 원만한 수습장 모색 따위는 없었던 셈이다. 도사대화는 신용이었고 단지 시간 끌기 쇼였을 뿐이다. 그러니 시민단체 등에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놓아도 번번이 퇴짜를 놓고 노조 비난에만 열을 올린 것은 당연한 기결이었다. 홍 지사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폐업 의결 사실을 숨긴 채 노사대화를 약속한 이유에 대해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원의 건강을 고려해서라고 당치도 않은 변명을 했다. 그런 건강을 고려하는 인간이 폭우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경남도청 처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농성 노동자들을 엉덩이를 발로 뻥 쳐서 쫓아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정치의 근본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관계자들은 물론 경남도민, 국회, 국민과의 신뢰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독불장군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쓰고 있는데요. 이 모든 재보궐선거를 있게 해서 홍준표를 당선시킨 근본 원인이 예선 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며 경남도지사를 걷어차버린 김두관 씨에 대한 원망도 더불어 앞섭니다. 홍준표 욕먹으면요, 그 뒤에 덧붙여 가는 것이 바로 김두관에 대한 욕입니다. 김두관 씨는 좀 이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네. 때 아닌 여름에 전력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력비상이 걸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계통 부품이 불량 부품이라는 겁니다. 더 쇼킹한 것은요, 그 부품을 테스트하는 기관이 뭔가 뇌물을 처먹고 엉터리 제품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진의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백령도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조금이라도 예민한 분들은 다들 느꼈을 거예요. 저도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의 2, 3cm가 흔들리는 것을
몸으로 직접 겪었습니다. 우린 일본과 달리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지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정말 일본의 빈발하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를 덮치면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미정유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날 공산이 높습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것이 뻔해요. 왜? 내진 설계 제대로 한 건물이 없거든. 몇십 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11 사태 하나만 가지고도 뉴욕이 완전히 쇼크를 먹어서 뒤로 뒤집어졌는데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그 지진이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을 때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에 특히 제어, 컨트롤 부분 계통의 부품을 엉터리로 납품을 해서 지금 새로 만든 원자력 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했고 그것 때문에 전력난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로 일본인들의 생명이 평균 5년이 단축됐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일본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본주, 일본말로 혼슈에는 잘 놀러 가지 않습니다. 홋카이도, 즉 북해도나 큐슈, 구주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 때문입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사설로 검찰은 원전 마피아의 뿌리를 걷어내야 라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검찰이 원자력 발전소 비리 수사단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정과 비리가 원전의 안전성까지 뒤흔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원전 관리 시스템을 정화하는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태이다. 어제 대검은 과거 원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7명과 수사관 12명으로 비리 수사단을 구성토록 했다. 특히 고발된 신고리 1에서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부품 시험 성적 위조뿐 아니라 부품 납품 비리, 인사 비리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함께 원전 부품 납품 업체와 성능 검증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란 검찰 설명도 수사에 임하는 의지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 제발 좀 그대로 하세요. 중앙일보 사설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원전 비리가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딱 1년 전쯤 되네요.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와 직원 22명을 납품 비리로 무더기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부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부품업체가 왜 한수원 간부와 직원들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납품하는 부품들에게 좀 문제가 있어도 눈 감아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같은 날 11월에는 작년 11일이죠. 시험 성적이 위조된 퓨즈와 스위치 등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영광 5호기와 6호기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성적 위조 사실이 드러난 제어 케이블은 방사능 물질 차단에 쓰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도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품을 갖고 장난을 쳐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어 케이블, 컨트롤 케이블은 방사능 물질 차단에 쓰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거를 규격 미달인데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시험 성적을 위조해서 통과시켜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영광 고리 무슨 원자력 새로 만든 원자력 발전소 발전기에다 지금 사용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방사능 누출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질 차단에 쓰는 저 케이블이 규격에 미달해 가지고 중간에 빠그라져 버리면은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부산 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방사능 피폭으로 그야말로 애꿎게 피폭자가 되는 겁니다. 방사능이 피폭되면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즉사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하나씩 둘씩 죽어갑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방사능이라는 게. 전력 부족에 따른 더위 혹은 불편은 견딜 수 있지만은 사고의 공포를 등에 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관건은 원전 마피아. 말하자면은 원전을 둘러싼 한수원의 간부들 그리고 부품 공급 업체들 그게 기생하는 로비스트들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봐주는 누군지는 잘 모를 권력기관들 이런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비리에 매수를 되는 겁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지금까지 수차례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원과 납품업체, 성능검증업체 등의 공생과 유착관계를 깨지 못하는 한 비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리, 검찰이 모든 의혹을 파헤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배를 채운 이들을 전원 법정에 서야 될 건 중앙일보 사설 하나만 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되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원전을 국책사업 맞나? 여하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모든 비리에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죠. 예. 대북 퍼주기라는 비난을 퍼부었던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는 2004년 7월 베트남에서 460명의 탈북자를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10년 전이죠. 9년 전입니다. 정확히는 2004년 7월. 대북 원칙론이라고 떠들어대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라오스까지 들어온 9명의 탈북 고아를 눈앞에서 북한 대사관에 뺏겼습니다. 예, 연합뉴스 윤일근 기자가요, 트위터에서 정말 비교되는 외교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정말 보수들은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탈북자들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활용하고 온갖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인간들이 정작 탈북자가 라오스까지 도망을 왔는데 9명이나 그것도 고아들이 바로 눈앞에서 북한 대사관에게 빼앗기는 이것이 바로 북한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한다는 대북 원칙론의 박근혜 정부의 실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지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자기 신복들을 해외요원으로 자리 바꿈하는 바람에 해외의 정보 능력이 급전직하했습니다. 이번에 라오스에서 눈앞에서 9명의 탈북 난민들을 빼앗긴 것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그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은 제3국 탈북자 보호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하면서 이러한 것을 질타하고 있는데요. 보수 신문들도 저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얘기 못하죠. 경향신문 사설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입국 탈북자는 2009년 이후 계속 줄어 올해는 1,2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이후 중국과 몽골 경로도 막힌 상태다. 북한 당국은 물론 중국 측이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오스와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중간 경유국들의 사정까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간 안으로 들어온 뒤에나 보호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를 견제하는 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차제의 탈북자 단체들과 사전 사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탈북자 경유국 공간에 정보 담당자를 전진 배치해 공식, 비공식적 보호에 나서는 등 제3국 탈북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유엔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중국을 상대로 한 탈북자 외교이다.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탈북자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들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어떻게 좌파 척결하면서 선거에 이길 공인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라오스에 나가 있는 국정원 요원은 정말 이번에 징계감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대사관도 대사관이지만은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전담합니다. 원세훈이가 이명박의 명예에 의해서 국정원을 장악한 이후에 정말로 전문가들은 다 쫓아내고 자기 신복들만 쫙 보낸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반성하세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 그 라디오 비평 시간에 나가는 노래에 대해서 아주 천철살인하면서 호평이 많은데요.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 김희주 아나운서가 고르는 겁니다. 머리를 싸매면서 김희주 아나운서에게 칭찬 좀 해주세요. 오늘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그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